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3일 목요일 수능날입니다. 웜의 습통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애티튜드 늘 한결같음의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항상 최선 다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오늘 하루 정성스럽게 보내야겠네요.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아침 모닝브리프 음량 도전이 매일 1일차예요. 매일 틀리고 계시군요. 네, 나중에 내가 생각한 거랑 거꾸로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 비염이 신경성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부쩍 심해지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눈도 막 가렵고 막 코도 좀 막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야간 축구를 했거든요. 어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아차산 가서 그 아차산 배수지 축구장만 하더라도 약간 산 언덕에 있다 보니까 축구 끝나고 밤 11시에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는데 별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만 하더라도. 축구하면서 잠시라도 이 주식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꿀맛 같은 잠은 많이 못 잤지만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선수들이 한 20명 넘는 선수들이 보니까 다 20, 30대 선수들이었는데 저희는 보면 50대도 있고 40대도 한 3명 되죠. 그리고 30대가 대부분이고 막 지난달에 해병대를 제대한 저희 아들보다도 훨씬 어린 친구도 같이 저희와 뛰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외국인 노동자 동생들도 한 4명이나 와가지고 그냥 외모만 보면 약간 오합지졸이 모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쪽 선수들은 딱 그 유니폼 쫙 입고 단체복 같은 거 쫙 입고 피지컬도 좋아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제 저희가 3승 1무 저는 어시스트 한번 할 뻔했는데 오른쪽 위깅에서 빵 올려준 그 크로스를 그 친구도 40대죠. 헤딩 슛을 시도했는데 안 들어가는 바람에 어제 공격 포인트는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미난 경기를 해서 또 리프레시가 좀 됐습니다. 실물 머그컵 받았습니다. 깔끔하고 뚜껑도 좋고 용량도 좋고 글자랑 그림도 귀엽습니다. 요거죠. 특히 공감되는 댓글이 많아 2번째 듣는 중입니다. 어제 댓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되어 있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요 하셨고요. 모건 스탠리 반성문으로 통쾌한 하루입니다. 머그컵 짱 좋아요. 가장 좋은 이유는 내가 구매한 머그컵의 수익금이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음에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실용성이 왔다예요. 용량이 무지 커서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인가요? 그거 쭉 다 부었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550ml나 담겨요. 대박이죠. 기존 차 마실 때 먹어는 250ml라서 금세 마시고 계속 물 리필하느라 번거로웠는데 보온도 길게 되고 웜의 신박 머그 실용성이 참 좋아요.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쏙 듭니다. 네, 우리 망구님 쇼핑 쇼 호스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야 이렇게 적어 주실 정도면 예, 쇼핑 쇼 호스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염이 온 것 같아요. 몸 관리 잘 하셔서 컨디션 회복하셨길래요. 네. 이건 반성문도 아니에요. 반성 없는 후행적인 합리화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시적 주가 조작이죠. 네, 우리 짱천구님이 좀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또 남기셨습니다. 웜의 신박 머그컵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컵으로 커피 마실 때 전문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주문을 다 해서 처음 받았을 때 딱 커피를 채워서 딱 오른손으로 들어보니까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은 보이는데 정작 마시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마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마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 제작할 때는 양면에다가 다 그림을 넣을 생각입니다. 단가가 조금 올라가긴 한데 양면에다가 한쪽은 이렇게 박사익 전문화 식사 합시다. 신문 봅시다 있고 다른 쪽에는 뭐 좀 다른 그림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범희 형님도 스탠머그 주문하셨네요. 주문하면서 드는 생각이 의리라는 단어가 번뜩 떠오르네요. 오늘도 의리. 네. 감사합니다. 이쁘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좋고 캐릭터는 진짜 전무님 닮았어요. 근데 저도 온 거 보니까 포장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조금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약간 케어, 그죠? 이 하나하나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케어하는 거 아닌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포장이 이쁘게 정성껏 포장이 되어 있길래 그 배송업체가 정말 그 3,000원인가 배송비가 따로 드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정도 배송 그렇게 정성껏 포장을 하는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면 그 배송업체는 뭘 해도 성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 순간을 살자는 마인드. 저도 마음은 그러한데 실천이 진짜 잘 안 됩니다. 저도 어제 K-팝 ETF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했는데요. 공포의 크기와 수익은 비례한다. 네, 이때 내가 사는 주식이 글로벌하게 아니면 그 산업 내에서 탑티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네, 유지하고 있으면 사도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땡큐죠.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데 강남 아파트 같은 주식은 언제든지 이렇게 30-40%에서 또 세일을 해줍니다. 그죠? 체슬리 컵에 숭늉 먹으면서 남편과 웜의 신박 듣습니다. 더욱 따뜻한 저녁입니다. 숭늉을 넣어서 드셔도 괜찮겠네요. 뭔들 안 좋겠습니까? 그죠? 모닝브리프에서 삼양식품 리포트 듣고 지난 하락 때 몇 주 샀는데 어제 많이 떨어져서 또 몇 주 매수했습니다. 공포의 깊이만큼 보상이 꿈꾸어 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러를 잘 버는 기업을 그냥 사면 된다고요.
그러고 보니 작년 급락 공포장에서 샀던 주식이 올해 수익을 내주었네요. 물론 이번 실발 후 많이 물리기도 했지만요. 올해의 가장 큰 수익은 급락장을 대하는 유연함인 듯 합니다. 채밀턴 분들의 비유처럼 필요한 아이템도 하나 둘 장착하고 촛불이 아닌 고성능 후레쉬까지 손에 쥐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보면서 좀 많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무기를 하나 아이템 장착한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게임 아이템 뭐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페이커의 또 3연속 롤드컵 어제는 오후에 이 페이커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96년생이었던 것 같은데, 야, 참, 우리 대한민국, 뭘 하든 세계 1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그 게임에서도 그렇게 참, 메시 같은 존재가 탄생한 거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페이커도 뭐 2013, 14, 뭐 그때 16년까지 우승을 했던가? 그랬다가 한 뭐 7년 동안 우승이 없어서 이제 페이커의 시대는 갔다.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보면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화려한 데뷔를 했고 그게 화려한 데뷔가 아니죠. 화려한 뭐 계속 있었으니까 뭐 화려한 복귀도 아니죠. 뭐 그렇게 왕의 귀환이네. 야, 3년서 그걸 보면서 이 페이커가 강조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겸손이더라고요. 네, 계속 겸손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거. 전 폭주 기관차, 채슬리는 브레이크, 예수금 생기면 눈에 띄는 종목 질러 버렸는데 이젠 폭주 기관차라는 것을 알 정도는 되었네요. 내년 상반기 매도 계획으로 매매 중입니다. 네. 아들 군대 간 부모님 마음 첫 번 휴가 나오면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하고 두 번째 휴가 나오면 방 안에서 왔구나 수고했다. 세 번째 나오면 나 외출했는데 밥 차려두었다 먹어라. 네 번째 나오면 또 휴가 왔네. 요즘 군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일전에 일매 따라하기 2기는 약세장 9월에 시작한지라 12월까지 연장을 고려해 봐야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종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9, 10월에 시장이 약했다가 11월에 쭉 올라오면서 15%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나. 네, 그것 때문에 저희 1등 매니저의 그 수익률이 15%가 안 나면 연장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9, 10, 11월. 오히려 제 생각하고 반대로 됐죠. 9, 10월에 너무 강해버렸고 11월 달에는 지금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1등 매니저 그 수익률이 15%가 달성이 되면 종료. 이번에 예정대로 그대로 종료를 합니다.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한다네요. 한진 택배도 로켓 배송인가요? 야, 그렇군요. 요즘 택배도 저는 택배를 보면 어떻게 저 3,000원이라는 저 가격에 돈이 남나?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하긴 그 택배 업체들 보면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택배 갖다 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일 수능이라 조카에게 카톡 보냈더니 감사합니다와 함께 지옥 입장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하더군요. 나중에 만나면 지옥에서 살아온 거 축하한다고 용돈 줘야겠어요. 고모 주식 공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레나정님도 학습부장 하셔도 되죠. 정부장님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우리 레나정님도
너무 회사 일에 열중하시는 것 아닌가요? 가정생활 얘기가 별로 없어서 걱정되네요 하셔서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적인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네, 그래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이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해버렸어요. 웜의 신방 매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좀 ADHD 기질이 상당히 많이 제법 다분하십니다. 실은 저도 성인형 ADHD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들 제가 5학년 때 학교 불려갈 때 그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던가 아들 ADHD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약간 좀 개구장이었으니까 예,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도 약간 개구장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마 10월 하순 시장이 다소 높은 위치였지만 채슬리나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고 랩에 가입을 했고 가입 이후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며 지금 현금 비중 줄이면서 배팅에 들어가셨나 싶었습니다. 네, 하셨는데 그 퀀트적으로 9, 10월은 조심해야 되니까 저희가 8월 한 초까지 주식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9, 10월 조심해야 되나 하고 지켜봤더니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냥 올라갔는데 퀀트도 아까 그 추세 추정 원칙 다 꼭 추세 추정을 하시라는 건 아닌데 내가 확실하게 뭔가 필살기가 있으면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퀀트는 그냥 퀀트대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좌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좌투수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좌투수에 약하다고 해서 그 타자가 10번 나오면 10번 다 삼진 당하느냐 아니잖아요. 좌투수로 바꿨는데 안타를 쳤어요. 에이 틀렸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저 타자는 좌투수한테 유독 약하다. 네. 좌투수한테는 2할이고 우투수한테는 3할 오픈이다. 네. 그 정도 확률이면 바꿔주는 건데 그 2할 10번 중에 2번 안타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 10월 좋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되게 좋은 시장인가 보다. 퀀트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10월 말에는 할로윈 전략으로 또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죠. 10월 말부터 11월에 쭉 그 퀀트로 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 4월까지 롱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9, 10월 그런 조정이 없었지만 10월 말부터 내년 4월까지는 계속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보고 네, 저희가 현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갖고 관리한다고 했던 거는 9월, 10월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장이 예상보다 뭐 다르게 움직일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네,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4천 넘은 지수에 채슬리 믿고 들어갔는데 잘한 건가요? 응원합니다. 나중에 조정이 크게 오면 내년 하반기라고 보는데요. 지금부터 딱 1년 뒤에 네, 1년 뒤에 지금 11명 전원 공격하고는 스타일의 운용사의 수익률하고 네, 저희의 수익률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감독의 증시망평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4150, 1.07% 올랐고요. 어제 코스닥이 2.5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증시만평을 보면 어제 증시가 어땠는지 한 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증권주, 금융, 바이오, 화학까지 급반등을 했나 보네요. 자, 여기에 장기 투자 혜택 주겠다. 장기 투자 혜택을 주도록 좀 검토해 봐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이제 곰이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단타 치지 말까? 이 단타 치던 개인 투자가 개미 또 장기 투자해야 되나? 네, 그런 정신만평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얘기를 좀 기사에 많이 가져왔는데요. 뒷부분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소비재들이 좀 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이 기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침체 빠진 중국, 광군제 특수 실종, 관세 충격,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불프 할인율 뚝. 자, 미국 소비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 11월 28일을 앞뒀지만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소매업체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품 할인폭을 작년보다 줄이고 있고, 물가 상승 여파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는 필수품 위주로만 구입하는 등 다소 움츠러든 모습이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일부 브랜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을 작년보다 낮게 적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이미 원가가 상승해서 할인폭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마사지건 그리고 LED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테라바디는 작년 같은 할인폭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전했고요. 이 회사는 관세 발표 이후 가격을 이전보다 5에서 7% 상향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종 소매 제품을 판매하는 업스트림 브랜드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 미만에 판매된 구리 소재 허버 스트리퍼, 허버 줄기에서 잎을 따는 도구, 허버 스트리퍼는 관세 영향으로 소매 가격이 약 $30로 올랐다네요. 올해 가격 인상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산하 상품 추천 전문 매체인 와이어커터에 따르면 아마존의 7월 프라임데이 세일 기간 평균 할인폭은 21.7%로 작년 평균 24.4%보다 작았습니다. 이후 지난달의 연 가을 대형 할인 행사인 이 프라임 빅딜데이까지 석 달 새 소형 가전, 스킨케어 제품 등의 가격이 5에서 15%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와이어커터는 현재 세일 중인 제품조차 1년 전 같은 기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자, 여기 그래프에도 나왔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 평균 할인율이 작년만 하더라도 24.4였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할인 행사가 그나마 소비자 지출을 유도할 미끼가 된다는 점에서 올해 말 소매업체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지금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말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첫 월요일 날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는군요. 이게 사이버 먼데이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등 소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시기인데, 통상 이 기간 매출이 소매업체 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 말 대목에는 소비가 예년만큼 유지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미국 소매연맹에 따르면 올 11월에서 12월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3.7에서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액으로는 처음 1조 달러를 넘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수준 4.3%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역시 올해 평균 연말 쇼핑 지출액이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특히 17세에서 28세 소비자의 연말 예산은 같은 기간 23% 급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재 및 전자상거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골판지 상자 출하량은 평년 이하 수준으로 집계됐고 외식업체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닐 썬더스 매니징 디렉터는 소매업체들은 업계 환경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점과 소비자들이 할인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한편으로 마진을 지키고 싶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바이오의 새 역사 8조 대박에 기대감 폭발한 회사 ABL 3.8조 3조 8천억 기술 수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님이시군요. 사진은 신약 개발 기업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의 일라일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글로벌 1위 뇌혈관 장병 BBB 셔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신약 개발 플랫폼의 적응증을 비만과 근육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ABL 바이오가 일랄릴리의 계약금 4천만 달러 약 585억 원 하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 이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최대 25억 6,200만 달러의 신약 개발 플랫폼 그랩바디 B를 기술 수출한다고 10일 발표했는데 자, 이 그랩바디 B는 약물이 뇌 접근을 막는 뇌혈관 장벽 이 트리플 B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트리플 B를 뚫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플랫폼 기술이다. 양사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모달리티 치료 접근법의 신약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계약액은 총 8조 원에 육박하고요.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영국 제약사 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GSK에 최대 4조 1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올린 성과인데 2016년 ABL 바이오 설립 이후 누적 총액은 71억 9천만 달러 약 10조 5,400억 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중 금액 공개 거래를 기준으로 누적 기술 수출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74억 4,400만 달러이지만 이 회사의 기술은 기존 약의 제형을 바꾸는 데 활용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순수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ABL 바이오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2만 6,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은 당초 알츠하이머 병 등 뇌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해서 약물의
트리플 B 통과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4월 그래프바디 B 기술을 이전받은 GSK가 대표적이고요. GSK는 그래프바디 B를 활용해서 고령화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퇴행성 뇌질환 시장에서 새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ABL 바이오가 2022년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파킨슨병 치료 후보 물질인 ABL 301도 그래프바디 B를 기반으로 개발된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적응증을 비만과 근육질환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상훈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그래프바디 플랫폼에 적용 가능 모달리티가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적용 가능 모달리티로 비만과 근육을 콕 집어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이번 계약으로 ABL 바이오와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일라일릴리는 최근 근육 관련 파이프라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마운자로를 앞세워서 글로벌 비만약 시장을 평정했지만 근육 손실이 비만약의 이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만 경쟁이 격화하는 비만약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BL 바이오는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그래프바디 B 플랫폼을 근육질환 치료제 약물 전달체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존 논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논문이 그래프바디 B가 혈액 근육 장벽 BMB를 넘어서 타깃 약물을 근육 세포까지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메커니즘을 상세히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논문 발표에 앞서서 확보된 데이터가 이번 빅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라일릴리가 근육 보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 바이오장이 도래할 건데 이미 도래했죠. 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해서도 바이오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 옛날 부사장님이 바이오가 어렵다고 그걸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또 바이오에 대해서 몰라도 계속 네, 돌에 새기듯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올해 기술 수출 18조 넘어서 K제약바이오 신기록. 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올해 잇따라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누적 계약 규모가 18조 원을 넘어섰고요. 플랫폼 기술 약진과 글로벌 탑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맞물려서 연간 기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누적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총 18조 111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종전 최대 실적이던 2021년 13조 8047억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2021년 올해 기술 수출 실적을 견인한 핵심은 플랫폼 기반 기술의 약진이고요.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그리고 알테오제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체형 플랫폼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지노믹스 역시 RNA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으로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일라릴리의 K바이오 쇼핑도 올해 기술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올 들어서 3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월에는 올릭스에서 9,100억, 5월에는 알지노믹스 1조 9천억, 그리고 이날 ABL 바이오 3조 7,487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이 바이오가 옛날 제가 90년도에 있을 때도 바이오 테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케미칼 베이스로 계량 신약, 케미칼 베이스는 우리가 특허가 끝난 물질을 똑같이 만드는 걸 제너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너릭보다도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만드는 걸 계량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약업체들 이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고 하면서 올랐다가 다 그냥 사실 뭐 글로벌한 어떤 기술을 가진 게 아니다 보니까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그러다가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낸 게 2011년도에 메리 포스터가 그 히딩크 감독께서 나중에 그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내가 메리 포스터 한국의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연골 치료제를 맞고 좋아졌다. 그게 신약 허가를 받은 게 식약처에서 2011년일 겁니다. 근데 그 허가를 받은 그때가 주가가 고점이었어요. 이 바이오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긴 한데, 근데 왜 2011년도에 우리가 2009, 10, 11년도에는 뭐 차어정 장세, 뭐 칠공주 이렇게 대형주는 그런 테마가 있었고요. 실제 메디포스트 같은 주식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어요. 2008년 저점 대비해가지고 저점 대비 한 20배 이상 올랐었는데요. 그렇게 바이오 랠리가 있었던 이유가 그때 제로 금리였잖아요. 금리를 확 낮춰주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실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기업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전에도 시장이 좋았었던 200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54%, 코스닥도 한 85% 올랐을 때 그때도 보면 바이오 2005년도가 바로 그 유명한 황우석 박사님의 스누피, 그게 바로 2005년이에요. 그러면서 2005년도에도 주식시장에 바이오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엔터테인먼트도 강했었고요. 그때 2005년도에 한 40배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펜엔트라는 회사에서, 뭐 바이오가 늘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지나고 나면 항상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2015년도에는 그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뭘 계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다 전부 다 취소가 돼버리죠. 그런 우리나라의 바이오 주식의 역사에 보면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대를 했다가 박살, 기대를 했다가 박살. 그리고 2011년부터 한 2018년, 19년까지도 강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바이로메드. 그게 이름이 나중에 헬릭스 미스로 바뀌었죠. 헬릭이라는 그런 또 전문 용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름을 지어도 헬릭스 미스, 헬과 패닉을 합성한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몇 번 헬릭스 미스의 NDR이나 IR도 이래 제가 가보고 거기도 보면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너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병통치약 같아가지고 과연.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그렇게 괜찮으면 임상 이상 단계에서 빅파마들이 어느 정도 라이센싱 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을. 근데 임상 이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헬릭스 미스가 임상 3상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빅파마들이 관심이 없네. 근데 하여튼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그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걸 믿는 투자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임상 3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한 달 전부터 돌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주가가 박살났었죠. 우리가 그거는 뭐 잘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헬릭스 미스의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이 그만뒀어요.
저는 그 그만두는 걸 보고 아니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동대표 분 중에 한 분이 그만둔다라는 공시를 보고 제가 아마 주식을 팔려고 그러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저희 부사장님이 또 전화를 해보셨어요. 아니라는데요. 뭐.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연말 공시에 보면 또 주식 팔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팔았다고 해서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뭐 콜센터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자금을 위해서 그래서 아니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이 성공을 하고 한다면 임상이 잘 나와서 그러면 뭔 콜센터가 뭘 필요해요. 그것보다는 이 주식을 들고 대박 나는 게 훨씬 나은데 그 대주주가 팔았다는 말은 저는 그 헬릭 스미스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인지 편향 때문인지 전혀 말 그대로 씨가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정황상으로 여러 가지로 봐도 뭐가 좀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눈치를 얼마든지 차릴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3일 하한가 맞았죠. 3일 하한가.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로 낭패를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제가 삼성바이오만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37 손톱깎이로 유명한 37이라는 회사가 또 바이오 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근데 그 인수하는 바이오 회사의 그 대표님은 신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설명을 듣고 이분은 믿을만하다 해서 수지상 세포를 이용해서 면역치료로 췌장암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걸 하셨는데 나중에 그 치료제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도에 한 3시간 그 대표님 만나보고 믿고 투자하자. 그러고 한 8,000원에 사서 한 25,000원에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라 싶어서 그때 잘 팔고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한 2-3번의 매매가 있었는데 한 번은 삼성바이오 2016년부터 그리고 그런 신약 개발하는 업체에 크게 터진 적이 없는 이유가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 2005년도에 제가 그런 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바이오 붐이 불 때마다 제가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거품의 크기만큼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거기에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닷컴 어마무시했잖아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걸 상상하면서 움직였던 것만큼이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붐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우수 인력들이 의대나 약대나 그런 생화학 여러 가지 바이오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죠? 많은 브레인들이 그 분야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틀림없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20년 전에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1조 넘는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2005년도에 한 IR에서 제가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또 바이오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결실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상 단계부터 동물 임상 거치고 신약 나오는 데까지 빨라야 10년이고 한 15년 걸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나라 바이오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올해 잇따라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누적 계약 18조 원, 그리고 최대 실적이었던 21년, 요거 아까 다 읽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뭐 바이오 쭉 다 하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저리 가라, 요 기업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자, 당뇨, 심혈관, 알츠하이머에도 효과,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진화. 딥인사이트, 게임 체인저가 된 GLP-1 계열 비만약.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 약은 단순한 비만약을 넘어서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비만, 당뇨 등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학술지인 이 네이처는 최근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등 이 전부 다 GLP-1 계열 비만약이죠. 이 잠재적으로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GLP-1 계열 비만약은 여러 동물 실험에서 심장과 신장, 간 등 여러 장기의 염증 반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약물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20%가량이나 낮췄습니다. 원래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은 췌장을 자극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데, GLP-1 계열약은 GLP-1 호르몬을 흉내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체중 감량만으로도 개선되는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비만 관련 질환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실험 동물 뇌의 GLP-1 수용체를 차단했을 때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약물은 산소와 영양분 외 이물질이나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이 뇌혈관 장벽, 이 트리플 B에 가로막혀서 뇌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GLP-1 계열 약물 일부가 이 트리플 B를 통과해서 면역세포를 통해서 항염증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약업계는 비만약을 이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데, GLP-1 계열 약이 당초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됐지만 비만약을 넘어서 이제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이고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규모 코호트 동일 집단 연구에서 GLP-1 계열 약이 암 10종의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 췌장암 59%와 간세포 암종 53%는 발병 위험이 5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 질환 극복 가능성도 제시되는데, 덴마크의 카리아 파마스리컬은 현재보다 더 높은 농도로 뇌에 침입할 수 있는 GLP-1 계열 약 개발에 나섰고요.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연구진은 파킨슨병 치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좀 읽다 보니까 조금씩 좀 알 것 같기는 하다, 그죠? 네. 요거 하나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빅파마 살찌운다. 제약 중심축 항암에서 비만으로 급선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11월 일론 머스크가 30파운드를 뺐다는 글을 남겼고요. 어떻게 체중을 줄였나는 한 팔로우의 질문에 금식과 위고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호 중 한 명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만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이후 미국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와 세리나 윌리엄스 등 유명 인사들이 비만약으로 살을 뺐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비만약은 단순한 약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비만 혁명의 물결은 1112의 비만약 마운자로 매출이 MSD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 매출을 제치며 정점을 찍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항암 치료의 대명사이자 오랜 기간 난공불락의 매출 1위로 군림해온 키트루다가 이렇게 빨리 2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제약 산업의 중심축이 항암에서 비만으로 이동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림 보세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160kg 정도 되시겠다. 마운자로는 이 GLP-1과 위억제 펩타이드 GIP에 동시작용하는 이중작용제인데요. 당초 비만약이 아니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2022년 5월 처음 출시됐지만 이 약의 주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게 알려지면서 당뇨병 치료제보다는 살 빼는 약으로 입소문이 퍼졌고요. 1112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듬해 미국에서 동일한 성분 약을 젯바운드라는 이름의 비만약으로 출시했습니다. 큰 체중 감량 효과에 마운자로 매출은 올해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비만약 시장을 선점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따라잡았습니다. 같은 성분 다른 이름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매출 합계는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5천억으로 키트루다를 근소하게 앞선 데 이어서 3분기 101억 달러로 키트루다의 81억 달러와 차이를 20억 달러로 벌렸습니다. 4분기를 포함한 올해 전체 매출에서 마운자로가 키트루다를 뛰어넘은 건 확실시되고요.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왕좌 교체는 당초 예상을 크게 앞질렀는데 지난 3년간 독보적인 매출 황제로 군림한 키트루다는 50% 이상의 점유율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 절대 강자이고요. 마운자로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체 의약품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만약 시장의 성장세는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163억 달러이던 글로벌 비만약 시장이 올해 2배 가까운 300억 달러,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제약업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인 성장 곡선입니다. 가장 큰 배경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비만율인데 OECD 평균 비만율은 2000년 16%에서 2020년에 23.5%로 올랐고 2030년에는 26.9%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비만약 시장인 미국의 비만율 상승세는 더 가파르고요. 미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0년 30.5%이던 미국 비만율이 21년에서 22년에는 41.9%로 폭등했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가보면 갑자기 제가 날씬해지죠. 예, 거리에 걸어 다니는 분들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비만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날씬해진 기분이 들어서. 마운자로는 임상시험에서 최대 22.5, 위고비는 약 15%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줬고요. 이는 과거 지방 제거 수술에 필적하는 감량 효과입니다.
비만약 성장의 그늘에 서게 된 항암제는 원래 제약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과 혁신 가치를 인정받은 분야였는데 빅파마는 수십 년간 항암제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고요. 키트루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키트루다는 환자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 관문 제제라는 혁신적인 기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적고 여러 암종으로 적응성을 끊임없이 확대해서 수년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매출 황제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이제 항암제는 빅파마가 앞다투어 발을 빼는 분야로 전락을 했고요. 빅파마는 신규 항암제 파이프라인 개발을 줄줄이 중단하고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 물질 확보에 거액의 투자와 소송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BMS는 지난해 항암제 연구 개발 포트폴리오 개발의 상당 부분을 중단하고 2,200명을 감원을 해버렸네요.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90억 덴마르크 크론의 약 2조 원 손실을 감수하고 세포치료 연구를 완전히 중단한 뒤에 파킨슨병하고 만성 신부전 제1형 당뇨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구조조정 인원만 9,000명에 달하고요. 반면 경구용 주사형 비만약을 개발 중인 메세라에는 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메세라 인수는 지난 8일 한 100억 달러를 제시한 화이자의 최종 승리로 끝났지만 글로벌 빅파마가 신규 비만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소송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R&D 전략을 뒤집는 건 비만약 시장에 올인하기 위해서인데 마이크 도우스트르다르 노보노디스크 CEO는 과거 우리는 파킨슨병 세포치료나 신부정 치료처럼 핵심 역량 밖에 영역의 자원을 분산해 왔다면서 이제는 비핵심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버트 화이자 CEO는 우리는 비만약 개발에 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자본 흐름도 비만으로 물줄기를 틀고 있고 시장조사업체인 IQVIA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약 관련 라이센싱과 M&A는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늘었고요. JP모건은 비만 치료제 투자를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트렌드가 항암 치료에서 비만 치료로 확 바뀌었네요. 근데 이 GLP-1을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야, 이쪽이 앞으로 대세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보통 이래 비만 치료제나 그 당뇨병을 매일 주사로 찌르다가 이 GLP-1 요 약물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 맞아도 되는 이 롱액팅 기술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좀 편해졌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롱액팅 기술이 보면 적용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파킨슨병이나 이런 뇌질환 관련해도 적용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 동물의약품에도 다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많이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이 롱액팅 기술이 앞으로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짜리가 나오면 그러면 뭐 주사 맞으러 다음 주에도 오세요. 아니면 주사 맞으러 한 3일 동안 계속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대세구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요 기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저리 가라. 3,980% 폭등한 기업의 정체는 100%, 200%, 300%, 400%가 아니라 4,000%입니다. 자, 어떤 기업인가? 최근 3년간 엔비디아 팔란티어보다 주가가 더 많이 뛴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 게임 광고 시장의 70%를 장악한 엠러빈이다.
한때 소형 모바일 게임사였던 엠러비는 AI를 활용한 자체 광고 엔진을 개발해서 에드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엠러빈이 최근 6개월 주가 상승률이 71%, 같은 기간 나스닥은 25%였고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률은 3,980%로 같은 기간 엔비디아가 1,200, 팔란티어가 2,370%. 와. 고성장 기술주 사이에서도 두드러지는 성과인데, 엠러빈은 지난 9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광고 플랫폼 사업이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2012년 창업 당시 게임 배급사로 출발을 했었군요. 2020년 게임 부문 매출은 12억 한 4천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한 86%를 차지했는데, 그러나 게임 배급 사업이 정체기를 맞자 게임 광고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동안 게임 속에 나오는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러겠죠. 게임은 그 게임에만 막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엠러비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 게임 이용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했고요. 나이, 성별, 직업 등 개인정보가 아니라 과거 구매 이력을 파악해서 특정 광고에 반응하는 고객층과 구매 전환율이 높은 이용자를 선별한 건데, 이렇게 도출한 대규모 데이터와 분석 기술은 엠러빈의 무기가 됐습니다. 엠러빈은 자체 광고 엔진인 엑손을 구축하고 게임 광고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고요. 지난해 광고 부문 매출이 3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70%까지 올라섰고요. 반면 같은 기간 게임 부문 매출은 14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광고 매출이 게임 매출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나자 엠러비는 지난 5월 게임 사업을 오히려 매각을 해버렸군요. 광고업계는 엠러빈의 게임 내 광고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올해 1분기 기준 매일 약 16억 명이 엠러빈 플랫폼을 통해서 중계된 광고를 접하는 셈이다. 와, 그래요? 엠러빈의 게임 내 광고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거죠. 증권가는 엠러빈의 고속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2026년 매출 컨센서스는 79억 달러로 올해 57억 달러보다도 38%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EPS는 9.27에서 14.54로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새롭게 진출한 이커머스 광고 시장에 있는데, 엠러빈은 지난달 1일 광고 등록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엑선 광고 매니저를 출시하면서 이커머스 광고 시장에 진출했고요. 높은 수익성 역시 강점인데,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7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76%요? 헐. 삼각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82%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어마무시한 회사네요. 월가에서는 단기간 주가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투자 위험 요소로 뽑는데, 엠러빈의 12개월 선행 PR은 43.8이고요. 온라인 광고 시장 1위 사업자인 메타가 21, 알파벳이 26인데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공매도 세력 유입과 미국 증권당국의 조사도 주가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 들어 복수의 공매도 기관은 엠러빈이 게임 사용자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비판을 했고, 지속된 문제 제기에 따라서 SEC가 지난 7일 엠러빈의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엠러빈의 공매도 잔액 비중은 전체 유동주식 수의 6.6%로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9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210불까지 빠졌다가, 그죠? 네, 700불까지 올랐습니다. 210불까지 빠졌을 때, 저희 고객분 중에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전화가 왔을 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내러티브로만 올라갔으면 예, 파는 게 맞죠. 근데 급락을 하기 전에 2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 실적을 믿고 하는 거죠. 예, 다행히 손절을 안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좀 길었는데요. 좀 줄일 수 있도록 내일부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웜의 신박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 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박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요. 웜의 신박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에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웜의 신박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